8차시 범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7쪽부터 103쪽까지고요. 여기에 성취 기준은 문헌연구법을 활용하여 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의 유형을 분류한다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전공이 역사라서 이런 범죄 관련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문제 탐구를 가르쳐야 해서 이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성취 기준에 맞게 이런 시사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범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구성을 하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주요한 범죄의 유형 중에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좀 학습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구활동 1번에서는 범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탐구활동 2번에서는 범죄 유형 중에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찾아와 봤어요. 그리고 탐구활동 3번에서는 범죄 유형 중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탐구활동 4번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 성범죄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범죄들이 그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골라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범죄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 그 일탈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되시면 일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탈 안에 범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범죄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사회문제 탐구를 학습하고 나시면 사회 선택 과목 중에 사회문화가 가장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문화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2015년 수능에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일탈 일탈 행동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 일탈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일탈 행동을 보는 이론적인 관점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일탈 행동을 보는 이론적 관점 중에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일반 사회 전공자는 아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회 문화를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일반 사회 전공하시는 선생님에게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단정 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문제아로 단정 짓는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사람을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낙인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은 낙인 이론으로 일탈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일탈적 가치를 배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해요. 마지막 병을 볼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취업을 원했대요. 그런데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 이론은 아노미 이론인데요. 아노미 이론에 뒤르겜이라고 하는 학자와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머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사람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범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문화를 선택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범죄의 의미를 일탈의 내용과 연관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 범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체벌은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나 아동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를 규정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유신 시절의 국가모독죄는 민주화된 오늘날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유신 시절과 오늘날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범죄는 뭐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냐면 시간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죠. 또는 시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이나 경마 등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도박이 금지되고 있으나 네바다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 장소에 따라서 범죄가 달리 규정되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공간, 다른 말로는 장소요. 그래서 선생님도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다른 주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마다 달라서 주마다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고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은 사회 선택 과목 중에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범죄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참고활동 2번 범죄 유형 중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신문기사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옆에 보시면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신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성인권상담소의 상담 피해 유형을 이제 그래프로 분석해 놓은 건데, 가장 많은 폭력이 성폭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폭력이 굉장히 그냥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정폭력을 범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굉장히 좀 엄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처벌하는 법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자님 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자주 등장하시는 그분하고 시내 21에서 이제 기사를 쓰는 이다혜라고 하는 분하고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오디오북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디오 클립 QR코드도 학습지에 넣어놨는데, 이거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면 여러분 오디오 클립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한 사례를 선생님이 학습지에 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 입력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오디오 클립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여러분 출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게 영화 속에 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지의 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밑줄 끈 부분인데요. 반의사 불벌죄, 가정폭력과 관련해가지고 반의사 불벌죄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실어놨는데, 그 가정폭력으로 이제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든지 뒤늦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리 피해자의 팔이 부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대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1번 선생님이 실어놨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이런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한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이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선생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친고죄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친고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친고죄는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13년에 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이제 이 조항이 폐지가 돼가지고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3자가 고발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 법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어떤 범죄에 이런 조항이 적용되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항들이 있다 정도는 우리 시사 이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 학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범죄 유형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여러분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학교폭력은 여러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친구들 사이에서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학교폭력이 뭐 단순 괴롭힘, 따돌림 이걸 넘어서서 정말 심각한 강력범죄 수준으로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매년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걸 해요, 여러분. 매년 해요, 매년. 물론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이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응답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이 지금 어디가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프를 보면. 그렇죠? 지금 파란 색깔이 여러분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이 질문 2번에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해가지고 실어놨거든요. 동그라미 1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꾸준히 높고 증가폭 또한 높게 나타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는 양상을 보인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취 기준 중에 아까 성취 기준 보면 시사 자료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런 내용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땡땡 폭력으로 자 그러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언어폭력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언어폭력이 지금 가장 높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2019년 조사와 비교하여 2020년에는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이 폭력과 이거의 비중은 증가했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019년과 2020년에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 어디가 증가했죠, 여러분? 그렇죠? 사이버 폭력이 지금 이렇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이요. 집단 따돌림이 이렇게 증가한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는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참 이거를 통계 자료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만 저희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 SNS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에 뭐 방을 만들어 놓고 뭐 계속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차단을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형의 따돌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여러분 범죄예요, 범죄.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이해하시고 체득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범죄 유형 중에 성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역시나 선생님이 신문기사와 그래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그래프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2018년 여기 보면 2018년하고 2017년 사이에 성폭력 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강제추행이네요. 네,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강제추행.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10년간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 같아요? 감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증가하고 있다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는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어도 사람들이 막 쉬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그거를 범죄로 기정사실을 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미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피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2017년 성폭력 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자 2017년만 봅니다. 그러면 강간의 증가와 더불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그 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요즘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너무 문제죠. 그래서 공공 화장실에 보면은 이제 불법 촬영 하지 말라는 뭐 안내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그쵸. 선생님도 이제 공공 화장실 이용할 때는 괜히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신문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는 건데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한테 전자발찌를 집행한 건수와 재범률 현황을 지금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자발찌를 집행하는 건수가 이제 뭐 나타나 있어요, 그쵸? 3046부터 해가지고 2993 이렇게 나와 있고, 재범률도 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법무부가 이 자료를 내세우면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폭력 사범 전자발찌를 집행한 이후에 성폭력 재범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 자료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이 자료가 제시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 자료를 분석하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재범률만 줄어든 것이지 성폭력 발생이 줄어든 건 아니다.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재범률이라고 했을 때 2번 하고 10번 하고 이런 사람들 간의 간격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전자발찌 끊고 범죄를 이제 다시 저지르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재범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마지막 신문 기사는요. 1989년과 2018년 보호관찰 집행 실시 건수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런 내용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자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1989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요. 보호관찰사의 숫자와 보호관찰 집행 실시 건수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범죄자 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는 89년에는 1인당 34명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인당 128명이래요. 선생님이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자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1인당 범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호관찰관을 두는 이유는 범죄자가 이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찰하고 관리하는 건데, 1인당 128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1인당 보호관찰관 1명이 1인당 관리하는 범죄자 숫자를 조금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원인들은 분명히 있겠죠.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럼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지금 선생님이 성범죄랑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랑 그 다음에 가정폭력의 유형,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문헌연구법, 그러니까 시사자료와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8차시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문헌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습득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실 때 자료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런데 필요한 그 사례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선생님이 일반사회 전공자가 아니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